네,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당뇨병, 우리 가족들 또 주위의 친구분들, 이웃들, 당뇨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당뇨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어, 또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치료가 안 되는 원인이 바로 이 때문인데 그 이야기 조금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이 결코 당뇨를 치료할 수가 없다. 기존에 있는 나와 있는 약은 당뇨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다. 혈당이 올라가져 있는 현상, 즉 정상을 치료하는 거지 당뇨병이라는 것을 치료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데 뿌리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뿌리가 뭔지, 그런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들이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 소제목에 보면 당뇨병의 기능의학적 치료 해가지고 당뇨병에 걸리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물음표. 어, 거의 대다수 환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족들 역시 당뇨병에 걸리면 평생 약 먹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당뇨에 걸렸어. 그런데 안 되겠다. 건강을 지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탄수화물 줄이고 가공 정제된 가공식품 줄이고 복부 비만 해결하고 운동하고 잘 자고 했더니 병원에 갔더니 혈당이 좋아졌잖아요. 약을 안 먹어도 되겠는데요. 자, 이런 분들 주위에서 보잖아요.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뇨병에 걸리면 평생 약 먹어야 된다 하는 말은 틀렸다라는 걸 우리 주변에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쇠뇌가 돼가지고 그냥 당뇨병에 걸리면 평생 약 먹어야 돼, 약 먹어야 돼 이렇게 쇠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질병이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이라는 말 자체가 혈당이 높아서 소변으로 뇨로 당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당뇨병이거든. 그러니까 혈당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고 인슐린이 높은 병이다. 그 말이 뭐가 다른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한 치료는 결코 당뇨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 접근 방법이 틀렸다.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물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고 처음에는 하나를 먹다가 5년, 10년, 15년 지나면서 인슐린의 최대 맥시멈 도세지인 100유니트까지 하루에 맞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이는 약, 저는 약, 용량이 올라가게 되면서 한 주먹씩 먹다가 또 다른 합병증 때문에 이 약, 저 약 먹게 되고 최종적으로 인슐린까지 사용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은 인슐린이 높은 병이 아니고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고 인슐린이 너무 높아서 인슐린에 대해서 우리 몸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생긴 병이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자, 발에 좌측 그림에 보듯이 발에 뾰루지 종기가 생겼어요. 종기가. 자, 종기가 생기면 여기 종기가 생기면 이 부위에 어때요? 아프죠. 그리고 뜨끈뜨끈하게 열이 나요. 자,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열이 나니까 감염이 되어서 종기가 생겨서 열이 나니까 감염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열만 치료를 하게 된다면 현상인 감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열이 나기 때문에 그 열만 치료하게 된다면 해열제만 쓰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사실 이 감염은 세균이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킨 건데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한 항생제를 써야 되죠. 이게 치료지. 그런데 그 치료를 하지 않고 열을 떨어뜨리기 위한
감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혈제만 자꾸 쓰게 된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시하게 되고 정상만 치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척거림과 같이 봉화지겸이라는 심각한 상태까지 오게 됩니다. 자, 당뇨를 이 혈당만 조절하는 혈당이 높은 질병이라고 해서 혈당만 조절하는 약만 계속 쓰다가 그 근본적인 인슐린이 내 몸에서 너무 과잉 분비가 돼서 세포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인슐린을 이제 약으로서 듣지 않는 또 그 중간에 다양한 당뇨 합병증이 생기고 인슐린을 맥시멈 도세지로 맥시멈 용량으로 맞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 마치 뭐와 똑같냐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뺏어버리면 손도 떨리고 선방도 생기고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 환자에게 이 환자가 원하는 것은 바로 술입니다. 그래서 술을 주게 되면 그런 증상이 없어지게 되고 증상이 없어지니까 행복해지죠. 당뇨 환자한테 혈당이 올라가니까 혈당을 떨어뜨리니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식습관을 엉망으로 하면서 그러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끊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술을 줬어. 못 견디하니까. 그래서 증상이 개선이 되고 행복해졌어. 그렇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이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사실. 그걸 아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접근해야 되는데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게 아니다. 혈당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전에 인슐린 저항성이 온다라는 사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높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치료를 하지 않고서는 결코 당뇨병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만성 스트레스, 잠 안 자는 거, 그다음에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 상태를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개선하는 생태계를 개선하는 이쪽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메티라 상태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후생 유전학이라는 건데 우리는 유전은 바뀔 수가 없다. 유전은 한번 받으면 천벌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제네틱 유전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에피제네틱 후생 유전학이라는 게 있는데 마치 비유를 들면 유전이라는 거는 컴퓨터 본체와 똑같은 거고 컴퓨터고 후생 유전학은 소프트웨어인데 우리가 어떤 컴퓨터를 하더라도 낡은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얼마든지 또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행편없는 걸 만들어낼 수 있듯이 이 메튜라 상태 그래서 이 후생유전학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는데 이런 영양소들이 전부 다 이 후생유전하고 관련된 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흡연 안 되죠. 흡연 정말 곤란하죠. 모든 만성질환의 제일 첫 번째 위험인자가 흡연이죠. 당뇨뿐만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유전적 소인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전적 소인도 우리가 환경적 인자를 제거를 한다면 발현이 되지 않는다.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발현되지 않는 유전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후생 유전학, 즉 메티라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영양 상태를 갖느냐에 따라서 유전은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당뇨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하기 위한 그런 접근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단순히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약물 복용을 통한 혈당을 떨어뜨리는 조절하는 상태는 결코 치료가 아니다.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습관을 하고 이런 생활 습관을 하는데도 약을 먹었더니 혈당이 조절되네. 그러면 그분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런데 그 약이 언제까지 작동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이제 처음에 먹었던 그 약물 용량으로는 더 이상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르게 될 테고 그로 인해서 더 고용량을 써야 되고 또 그 약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기존의 약물을 또 사용해야 되고 또 더 이상 경구 혈당 강화제로는 혈당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
이제 그 상태가 되면 인슐린을 투여하게 되는 상태. 그래가지고 최고 용량까지 맞아야지만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오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치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의학적으로 지금 개발되어져 있는 약물은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당뇨를, 혈당을 조절하는 조절제에 불과하다. 혈당을 조절하는 것으로는 당뇨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 왜?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인슐린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세포가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을 해서 생기는 병이 당뇨병이기 때문에 단순한 혈당 조절만으로는 당뇨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7가지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칼로리 리스트릭션, 우리가 공복을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공복을 하게 되면 오토파지가 일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가포식이. 자, 칼로리 리스트릭션이라는 말은 공복을 한다는 뜻이고요. 공복을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세포에 있는 에너지 공장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장에서 공장을 계속해서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공장 굴뚝에 뭐가 나오죠? 매연이 나오죠. 연기가 굴뚝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즉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는데 계속해서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자기 전에 야식 먹고 계속해서 먹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장 꿀뚝에 연기 나오듯이 활성산소가 나오거든. 이것이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이고 또 미토콘드리아가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니까 미토콘드리아의 수명이 짧아지게 되고 미토콘드리아가 사망하게 되죠. 그럼 결국 세포가 죽게 되는 상태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먹지 않아. 적게 먹고 공복기간을 유지를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안 해도 되고 또 미토콘드리아에서 공장 꿀뚝에 연기 나오듯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AT 이거 좋습니다. 그냥 이거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AMPK 지난번에 오토파지를 이렇게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좋은데 AMPK라는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 AMPK 하나 가지고 제가 1시간을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AMPK가 증가하게 돼요. AMPK가 증가하게 되면 이 AMPK는 생존과 관련된 물질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mTOR라는 놈이 있는데 요거는 생식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생식과 관련된 거를 억제를 해요. 지나치게 과잉 생식을 하게 되면 암이 생기거든. 즉 mTOR는 암을 일으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적게 먹었더니 AMPK가 활성화가 되고 AMPK는 과잉으로 정식하는 것을 억제시켜서 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내 몸에 쌓여져 있는 찌꺼기, 내 몸에 쌓여져 있는 찌꺼기를 먹어 치우니까 찌꺼기가 해결되고 그 찌꺼기를 가지고 내 몸에 필요한 구성 성분을 만들어 쓰니까 몸이 정화되고 그렇다고 해서 안 먹어도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명료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식을 하게 되면 오토파지가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NAD라는 물질이 있는데 NAD가 뭐냐면 니코틴 아마이드라는 비타민 B3를 말하는데요. 이 N이 어쨌든 이게 서터1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기 저기 읽어보면 나이가 먹을수록 NAD가 감소를 한대요. 그런데 이 NAD를 증가시키는 게 뭐라고요? 단식이라고 그랬죠. 그로 인해서 서터1 활성이 감소하게 되고 이 서터1 감소가 젊을 때는 없던 질병들이 늙으면 나타내는 주요 원인이래요. 그래서 AMPK를 활성화시키고 서터1이라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면 우리는 노화라는 질병, 노화는 당연한 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노화는 하나의 질병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늙어야 돼. 늙어서 다양한 만성질병을 앓고 10년, 20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있어야 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해야죠.
그런 과정이 오히려 질병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노화의 종말이라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이 책에 나오는 제가 왜 이 어려운 이야기,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이 용어들을 내가 보여주냐면 이 책에서 AMPK, SORT1, NAD, AMP, ATP, mTOR, 오토파지 이야기가 줄창 나오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SORT1을 칼로리 리스트릭션, 즉 단식을 통해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그래서 이 SORT1은 뭐냐면 이런 염증을 억제시켜 주는 거죠. 염증이라는 밭에서 만성 질병이 탄생을 하니까 이 염증이라는 밭을 개선해 주니까 당연히 만성 질병에서 우리가 예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SORT1이라는 거를 활성화시키는 늙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의 주 원인이 SORT1 활성 감소인데 이 활성을 증가시킨 게 뭐냐면 이런 다양한 폴리페놀들이 요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적게 먹자. 공복을 잘 유지를 하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가 어떤 게 있겠어요? 이 지구상에 우리가 영양소로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바로 WX밖에 없어요. WX. 이 폴리페놀이 들어있는 거는 WX밖에 없어요. 식물 영양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게 먹고 WX 하나라도 제대로 챙겨 먹는다면 이 SORT1을 활성화시켜서 노화로 인한 다양한 질병으로 여러분들이 노년에 10년, 길게는 20, 30년 불행한 삶을 사는데 적어도 막을 수가 있다. 그 이야기가 이 노화의 종말이란 책에서, 두꺼운 책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 읽어보라고 해서 하더라도 안 읽어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읽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 탭을 하나로 제가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면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혈당이 떨어지는지를 잠시만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요. 자, 여기 포도당,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포도당이 이렇게 있죠. 포도당이. 그럼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면 혈액 속에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 인슐린 수용차라는 곳에 여기 보셔야 돼요. 자, 쓰지 마세요. 보세요. 자, 이거 따라오셔야 돼요. 좋아요. 자, 포도당이라는 것이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그의 상황에서 인슐린이 올라가게 되죠. 왜? 낮춰야 되니까 혈당을. 그러면 이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을 해요.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이렇게 탁 꽂아요. 그러면 그 옆에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 포도당 채널이 원래는 닫혀 있는데 이 인슐린이 이렇게 딱 꽂히면 포도당 채널이 쫙 열려요. 쫙 열려. 그리고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밖에서 본 거고, 그러면 이 세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도대체 이렇게 인슐린이 탁 꽂히면 그 옆에 있는 포도당이 들어가는 문이 쫙 열릴까?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 자,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노란색 포도당이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증가하게 돼요. 자, 인슐린이 증가하게 되면 이 인슐린이 세포 내 신호 전달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세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 얘들이 운반 단백질입니다. 운반 단백질. 뭐를 운반하는 단백질이냐면 포도당을 운반하는 단백질인데 그냥 세포 안에 덩어리로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인슐린이 탁 결합하게 되면 이 인슐린이 무슨 일을 시키냐면 덩어리로 져 있는 포도당 운반 단백질을 세포막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이동이 됐죠. 이동이 돼가지고 통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통로를. 그러면 포도당이 이렇게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인슐린의 세포 내 신호 전달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세포 전달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이타민 D. 자, 당뇨 환자분들
검사해보면 바이타민 D가 많이 낮습니다. 그러면 바이타민 D 섭취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자, 앞서 더블엑스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칼로리 리스트릭션, 적게 먹어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폴리페놀, 자,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를 먹던,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던 영양소를 먹던 그 이야기 나왔고요. 그리고 바이타민 D가 등장인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인슐린의 세포 내 신호 전달, 인슐린의 세포 내 신호 전달이라는 건 뭐냐면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로가 없는데 어떻게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오겠어요? 통로를 만들어주는 과정. 그게 인슐린이 작용을 하는데 이 세포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바이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세포 전달에서 인슐린 세포 내에서 이런 그 포도당 운반 단백질이 운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 크롬이라는 미네랄입니다. 크롬이라는 미네랄. 제가 당뇨 환자들한테 글루코스 헬스라는 영양소를 권하잖아요. 크롬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크롬이. 자, 크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마그네슘. 오늘 강의의 주인공은 크롬과 마그네슘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크롬과 마그네슘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바이타민 D.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바이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인슐린 신호 전달 연쇄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서 상승된 혈당을 낮춰준다. 자, 그게 뭐죠? 바로 더블엑스. 자, 이런 영양소들이 인슐린이 세포 내에서 이런 포도당 운반 단백질이 세포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일련의 과정을 인슐린이 있어야 되긴 한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분자들의 이러한 다양한 영양소들의 춤을 통해서 서로 협동하는 뭐라 그러죠? 이 단체 춤, 매스게임이라 그럴까요? 이러한 분자들의 춤을 통해서 아름다운 율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거기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바이타민 D, 그리고 크롬,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폴리페놀과 같은 식물 영양소, 그리고 바이타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칼맥빛. 자, 마그네슘 들어갈게요.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네 번째로 많아요. 근데 사실은 첫 번째 칼슘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번째가 그러니까 억수로 많을 것 같지만 사실 많지 않아. 우리 몸에 24에서 약 한 26mg 정도밖에 안 돼요. 26mg. 우리가 얼마죠? 체중이? 남성은 70kg라 가정한다면 70kg 중에서 마그네슘이 우리 몸을 차지하는 것은 26mg, 1g은 1000mg, 1kg는 1000g. 야, 무슨 단위인 줄 알겠죠? 그래서 얼마 안 된다 그 이야기지. 많을 거, 네 번째니까 엄청나게 많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그 이야기죠. 그런데 마그네슘의 권장 용량은 얼마냐면 남성은 420, 여성은 320인데 약 400이라고 가정한다면 내 몸에 26g이 저장되어져 있다면 하루 400mg을 먹는다고 가정한다면 만약에 며칠 안 먹으면 26g이 고갈이 되냐면 7이 28, 4, 6, 24, 60일. 마그네슘을 60일, 약 2달을 안 먹으면 내 몸에 전체 마그네슘은 고갈이 되는 거예요. 저기 무슨 이야기냐면 칼슘은 g 단위로 있기 때문에 킬로그램이에요. 칼슘은 약 1.1kg이 내 몸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갈이 잘 안 돼. 근데 마그네슘은 26mg밖에 안 되기 때문에
26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미리그램에 26g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갈이 될 위험이 커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부족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그네슘이다. 마그네슘이다. 그래서 이러한 마그네슘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녹색은 전부 다 마그네슘이에요. 우리 혈액이 붉은 이유는 철 때문이라고 그랬죠. 식물이 녹색인 이유는 바로 마그네슘 때문에 그래요. 엽록소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즉 강합성에 필요한 이 마그네슘이 있기 때문에 잎들이 다 녹색인데 그럼 녹색은 다 마그네슘인 거지. 이렇게 널렸는데 왜 결핍이냐고?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조금 있다가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마그네슘 결핍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지는 조금 이따 그 이유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뼈하고 근육에 들어있거든. 근데 혈액에는 1%밖에 없어요. 근데 마그네슘을 혈액으로 검사하는 거야. 검사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결핍이 진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을 통해서 검사를 해야지, 세포를 검사를 해야지 혈액을 검사해 갖고는 마그네슘은 우리가 결핍을 진단하기란 극도의 결핍 상태가 아니고서는 진단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300여 가지의 화학작용을 하는데 우리 인체에 수천여 가지의 화학작용이 있는 그 중에서도 약 10% 정도 차지하는 그 화학작용을 누가 한다고? 마그네슘이 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 중에서 인슐린의 작용을 돕는 아까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분자들의 춤에 그 춤을 총지휘하는 지휘자의 역할을 이 마그네슘이 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혈당이 높은 병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제가 인슐린이 높은 병이라고 그랬어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혈당을 낮추는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슐린을 저항하는 이거를 치료를 해야 돼.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해야 돼. 거기에 이 마그네슘이 작용한다 그 이야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당뇨병 있는 환자들은 마그네슘이 낮아요. 혈액 검사하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혈액 검사는 왜 정상이냐? 혈액 1%밖에 없거든. 근데 실제로 조직의 검사해 보면 무지 낮은 거예요. 그리고 마그네슘을 실제로 보충을 해주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는 논문들은 부지기로 찾을 수 있거든. 인슐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마그네슘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하냐면, 자, 이 포도당이 있습니다. 포도당 잘 보세요 여기. 자, 다시 자 포도당이 여기 있어요. 나타났어요. 포도당이 혈당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한다 그랬죠? 인슐린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자,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을 해요.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분자들의 춤, 이 일련의 인슐린의 세포 내 시그널링, 신호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자, 분자들이 춤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징 문이 열리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요. 이러한 일련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인슐린의 작용을 세포 내 신호 전달을 도와주는 이러한 분자들의 일련의 움직임, 율동을 총지휘하는 놈이 누구냐면 바로 마그네슘이다 그 이야기죠.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인슐린이 있어도 인슐린의 세포 내 신호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인 거야. 없다. 약으로서 혈당만 떨어뜨려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이야기지. 뭘? 마그네슘을 써야 된다 그러지. 마그네슘. 자, 마그네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나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거야. 너무 끔찍해. 이 여자분이 눈을 감았잖아. 너무 끔찍할 정도로 마그네슘이 부족해. 왜 부족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단이 문제야. 가공 정제된 탄수화물, 패스트푸드에 무슨 마그네슘이 있어? 없어. 햄버거에 배추이파리 약간 들어있는 거. 그거 갖고 어떻게 마그네슘 섭취가 돼? 안 되지. 이게 식단의 문제라는 거. 첫 번째, 안 먹는다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마그네슘을 고갈시키는 주 요인이거든. 현대인들 너무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급성 스트레스는 나쁘진 않아. 우리 생명을 살려주니까.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 이게 마그네슘을 고갈시키는 요인이다. 그 다음에 비타민 D 부족. 비타민 D는 있잖아요. 칼슘의 흡수만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마그네슘의 흡수에도 비타민 D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조사해보면 바이타민 D가 많이 낮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뇨에 굉장히 인슐린 저항성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타민 D 부족이 또 마그네슘 결핍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다. 카페인 오늘도 상담하시는데 막 커피를 그냥 하루 6잔, 7잔 드시는 분들 카페인은요 마그네슘을 씻어냅니다. 씻어내. 마그네슘을 내 몸에서 그냥 쫙쫙 씻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코올도 마찬가지고요. 카페인과 알코올은 마그네슘을 결핍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술 매일 드셔보세요. 눈꺼풀이 달달달달달 떨립니다. 안면이 실룩실룩해집니다. 그 카페인 계속 드셔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달달 떨립니다. 마그네슘 결핍 옵니다. 그 다음에 이뇨제. 자, 이뇨제.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고혈압제로 제발 이뇨제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이뇨제는 마그네슘 고갈을 통해서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이뇨제도 마그네슘을 쫙쫙 씻겨냅니다. 고갈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자, 제산제인데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하도 받으니까 위벽이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쓰린 거야. 위벽이 약해서 쓰린 속을 왜 죄 없는 위산을 건드리는 제산제를 쓰냐고요. 제산제를 쓰게 되면 위산은 원래 강해야 돼요. 위산이 분비가 잘 돼야지, 충분히 분비가 돼야지, 강력해야지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일부 바이타민과 그리고 미네랄의 흡수를 위산에 뒹굴어 줘야지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거든. 그런데 속쓰리다고 계속 제산제를 처방하는 거야. 또 정형외과 약을 계속 소염 진통제를 먹으니까 위가 살아남아날 일이 없지. 그러니까 또 제산제를 뭐 루틴으로 처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산은 중화가 되고 이런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는 안 되게 되는 거지. 또 위산 감소, 현대인들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위산 감소가 많이 되죠. 또 위산의 원료인 분비에 도움을 주는 요오드나 아연이나 이런 영양소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위산 감소 이것 자체도 마그네슘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 마그네슘이 부족합니다. 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런 마그네슘 결핍은 오늘 이야기하는 당뇨, 인슐린 저항성만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의 약 60%가 마그네슘 결핍이고요. 심장마비 환자들은 80%가 결핍이래요. 그래서 이런 마그네슘 결핍이 있는 분들은 부정맥이 잘 생겨요. 마그네슘 결핍이 있는 분들은 부정맥이 잘 생겨요. 부정맥이 있는 분들이 먹는 약이 뭐냐면 칼슘 차단제인데요. 마그네슘은 있잖아요. 천연 칼슘 차단제예요. 인위적인 약 드실래요? 천연 칼슘 차단제 드실래요? 마그네슘 드셔야 돼요. 그리고 아동에게 있어서 마그네슘이 부족하잖아요. 과잉행동장애 일으켜요. 성인한테는요. 화를 잘 내요. 예민해져요. 버럭버럭 화를 내고요. 예민해요. 근육경련, 물론 협심증의 근본 원인은 혈관의 동맥경화의 진행으로 혈관 내경이 좁아져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혈관 경련이 와서 더 좁혀버리거든. 그래서 증상이 더 바로 나타나게 되거든. 그리고 불면증을 일으킵니다. 마그네슘의 별명이 뭐냐면요. 카밍 미네랄입니다. 카밍 미네랄, 진정 미네랄. 우리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또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그 반대적으로 칼슘과 마그네슘 뭐든지 균형의 문제인데 마그네슘이 뚝 떨어지게 되면 칼슘 양이 일정하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뼈에 가시가 생겨서 아프게 한다거나 관절염, 활액막염, 건염, 그는 뼈에 붙어 있는 거, 인대는 근육과 근육을 이루는 거, 근은 근육하고 뼈와 뼈를 연결시키는 거, 이걸 근이라고 합니다. 인대하고 다릅니다. 이런 쪽에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그 다음에 신장결석, 담석, 치석, 그리고 신경에 칼슘이 너무 많이 침착이 되게 되면 눈이 막 떨리게 되죠. 그래서 눈떨림 이런 게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고혈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한테 제가 꼭 칼슘, 마그네슘 막 처방을 하죠. 왜냐하면 칼슘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자, 그리고 기억력과 학습장애와 같은 이런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자, 마그네슘 어디에 많이 들었을까요? 자,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은 음식물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자, 초콜릿, 여기서 말하는 초콜릿, 다크 초콜릿 말하는 겁니다. 사 먹는 달짝지근한 초콜릿 아닙니다. 아보카도, 뭐 견과류 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잎채소, 짙은 녹색잎 채소, 한 컵 157mg. 그래서 2.5 내지 3컵 정도 먹으면 400mg 정도 RDA 권장 용량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마그네슘을 먹어야 될까? 어떤 마그네슘을 먹어야 될까? 이거는 본사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이슬란드 빌드라더 심의에서 채취된 석회 해조류, 그러니까 해조 칼슘이죠. 여기서 칼슘의 주 원료가 들어있는 거, 그리고 깨끗한 심해 바닷물, 심청 해양수, 그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그리고 석회석에서 찾아낸 마그네슘, 그래서 자연에서 채취한 바이타민 D 등 자연에 가장 가까운 원료, 여기에서 이런 마그네슘이 좋아. 마그네슘에 유기산을 붙여서 이런 유기산, 뭐 사이트레이트를 붙이는 게 좋아, 뭐 오로테이트를 붙이는 게 좋아, 뭐 등등, 뭐 글리신을 붙이는 게 좋아,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자연에 가까운 거, 그냥 자연에 가장 가까운 거. 왜 자연이라고 말을 안 하냐면 그래도 제품화 하다 보니까 인위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그 원료는 자연에서 가져온 거. 자연에서 가져온 거. 이런 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데요? 칼맥디. 자, 칼맥디 꼭 먹어야 되겠죠. 마그네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롬인데요. 크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쓰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 잘 따라와야 됩니다. 이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크롬은 그러면 어디에 작용을 할까? 자, 보세요. 포도당이, 혈당이 증가하게 되면 뭐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인슐린이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인슐린이 분비되면 어디에 작용한다고?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을 해요. 이렇게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크롬을 있잖아요.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줘요.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줘. 그런데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줄 크롬이 없어. 그럼 세포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지 뭐. 그러면 지금부터 세포 안에 일어나는 인슐린의 세포 내 신호 전달 과정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 크롬을 어느 일정량의 크롬이 내 몸속에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자, 크롬이 세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가. 그런데 이제 요 길쭉한 게 이제 포도당 운반 단백질이거든. 글루코스라는 게 포도당 운반 단백질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세포 안에만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그리고 크롬이 결합해야 되는 단백질이 하나가 있어. 크롬과 결합하는 단백질도 이렇게 세포 안에 있어. 자, 그래서 크롬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크롬과 결합하는 이 단백질하고 크롬이 결합을 해. 결합을 하게 되면 이 결합된 복합체가 인슐린 수용체의 활성부에 딱 자극을 주게 되면 이제 이 세포 신호, 인슐린의 세포 신호 전달의 과정이 쫙 일어나는 거지. 인슐린이 들어붙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크롬의 이런 분자들이 춤들이 일어나야지 세포 내 신호 전달이 일어나는 거야. 자, 세포 내 신호 전달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세포 안에 있는 포도당 운반 단백질이 세포막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드디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아시겠죠? 크롬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마그네슘과 마찬가지로 크롬이 세포 안에서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을 하고 그 연쇄방언으로 일어나는 세포 내 신호 전달 과정에 크롬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자, 그래서 이 크롬이 결국 인슐린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인슐린이 저항하지 않도록, 인슐린이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굳이 인슐린이 과잉 분비돼서 작동하지 않아도 그냥 적당량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지 않도록,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야. 자, 당뇨병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혈당이 높은 것이 당뇨병이 아니다.
인슐린이 너무 높아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긴 것이 당뇨병이다.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에 포커스를 둬야지 그 부분을 치료하려고 해야지 단순히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서는 감염이 생겼는데 열만 해열제만 쓰고 그 감염이 악화돼서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상황까지 내버려 둘 수가 있다. 혈당만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게 되면 평생 약을 먹어도 당뇨병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당뇨병은 계속 악화가 되고 오히려 인슐린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를 하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들어가야지 혈당만 치다보고 혈당만 낮추기 위해서 치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거기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두 가지 영양소 마그네슘과 크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물론 바이타민 D도 있었고 WX도 있었는데 그 모든 영양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을 뿐이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이런 크롬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포도당 운반 단백질을 증가시키는 거야. 세포막으로 이동시켜서 포도당의 통로를 만들어서 포도당이 세포 내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소포체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인다. 이 말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그냥 내가 논문 한 편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이런 관련이 있구나. 그냥 여기 논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내분비학회에서 이제 2008년도 오래됐죠. 20년, 십몇 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이때부터 벌써 소포체에 산화 스트레스가 있으면 당뇨병이 생긴다고 그랬거든. 이 크롬이 이런 소포체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그 이야기지. 그래서 당뇨병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게 해서 염증이 있는 밭에서는 산화 스트레스가 있는 밭에서는 당뇨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억제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인 글루타치온을 증가시켜서 항산화 작용을 해준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러한 크롬이 이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은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줄까 보면 혈당을 감소시켜준다. 어떻게 해서 그냥 혈당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서 인슐린이 작용을 해서 세포 내 신호 전달을 과정을 통해서 운반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서 세포막으로 많이 만들어서 포도당이 세포 내로 많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혈당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냥 혈당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음식 갈망을 감소시켜줘요. 지금 이 여성분이 야심한 밤에 냉장고 문을 열고 피자를 그냥 막 뜯어먹고 있죠. 이렇게 막 음식 갈망, 탄수화물 갈망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줄여줘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식후에 졸리는 것을 개선시켜줘요. 크롬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크롬을 주잖아요. 그러면 먹고 졸리는 게 많이 개선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졸리는 걸 개선시켜줘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PCOS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다낭성 난소 증후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뭔데? 이렇게 원래 정상적인 난소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난소가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커져 있고 2배에서 5배 정도로 커져 있고 이런 미성숙된 난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불임의 원인이죠. 이게 인슐린 저항성하고 관련이 있거든. 인슐린 저항성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크롬을 쓰면 어떻게 된다? PCOS의 개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여성들 다낭성 난소 환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 제가 꼭 필연적으로 검사하는 게 뭐냐면 인슐린 검사하거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없는지. 인슐린 저항성이 없고 많이 좋아져 있는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돼. 개선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양소는 뭐냐? 바로 크롬이다. 그리고 마그네슘, 바이타민 D, WX에 들어있는 다양한 식물 영양소들,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런 그 크롬은 브로콜리, 뭐 맥주, 효모, 깍지콩, 으깬 감자, 소고기 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용량을 보면 뭐 제일 많이 들어 있는 게 맥주 효모가 가장 많이 들어 있죠. 한 큰술, 밥숟가락으로 하나
60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60mg이고 60 마이크로그램. 자, 더블 X는 얼마 들어있을까요? 더블 X. 더블 X는 얼마 들어있을 것 같아요? 자, 모르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면 더블 X는 25 마이크로그램. 맥주 효모의 3분의 1 내지 한 3분의 1 이상은 되죠. 한 5분의 2 정도 되나요? 들어있습니다. 자, 판토블렌드에는 얼마나 들어있을까? 판토블렌드. 판토블렌드에는 크롬이 40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습니다. 판토블렌드 1회 분량. 판토블렌드 1회 분량은 2알입니다. 2알. 2알에 4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뉴트릴라이트 영양소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글루코스 헬스입니다. 글루코스 헬스. 얼마 들어있냐면요. 100 마이크로그램.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한테 최소한 투여돼야 될 양이 얼마냐면요. 최소한 2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은 투여돼야 됩니다. 200 마이크로그램에서 뭐 1000 마이크로그램 정도. 이 정도는 투여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써야 될지,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써야 될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스트비에도 들어있겠죠. 이스트비가 맥주 효모 원료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용량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맥주 효모 한 큰술이 6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맥주 효모 외에도 분리돼도 단백질도 들어있어서 정확하게 양을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원료가 맥주 효모니까 크롬이 들어있겠죠. 근데 정확한 용량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뉴트릴라이트에는 이런 4가지 종류의 에서 이 정도 용량으로 크롬이 들어있습니다. 자, 실 사례를 한번 보면요. 56세 당뇨병 여성인데요.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비만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소매무호흡증도 있는 여성입니다. 내원 당시 혈압이 160에 104였고요. 수축 혈압이 160에 이완 혈압이 104고 심박수는 94에 체중이 86kg. 와, 대단합니다. 키는 158cm. 체질량 지수는 34.7. 이분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은 고지혈증 약물, 그다음에 당뇨약 중에서도 인슐린을 쥐어짜는 SU 계열의 약물, 그리고 메트폴민이라는 당뇨약, 그리고 고혈압 약물, 메토프로롤, 그리고 암로디핀이라는 칼슘 채널 블라커인 고혈압 약물, 그리고 아스피린 이렇게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고요. 이분의 소변 유기산 검사를 봤더니 비타민 B군과 관련된 마커들이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고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마커들도 많이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혈액을 통해서는 마그네슘의 부족을 알 수가 없습니다. 1%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발은 조직이 있죠. 이렇게 해보면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높아요. 즉 말해서 분모가 무지 낮다 그 이야기죠. 칼슘과 마그네슘은 2대1 비율로 적당하게 밸런스가 유지돼야 되는데 칼슘은 많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그네슘이 엄청 낮다 보니까 이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그네슘 결핍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분이. 그 다음에 수은과 같은 중금속이 있었다라는 거, 아주 고농 높게 나타나 있었다라는 거. 혈액 검사는 헤모글로빈 A1C, 당화혈색소가 9.9, 인슐린 써야 될 수치죠. 인슐린 써야 될 수치입니다. 9 넘어가면 보통 쓰죠. 홍복 혈당이 310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CRP 염증 지수는 1 넘어가면 이제 염증이 심하다고 보는데 0.7이니까 어느 정도의 염증은 있는 상태고요. 간이 안 좋습니다. 간 수치가 56입니다. 30까지 정상으로 봅니다. 56이니까 많이 높은 수치죠. 갑상선 수치 2 이상이면 조금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2.6이니까 갑상선 기능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고지혈증약을 먹고 있어서 그런지 뭐 전반적으로는 특별한 수치는 괜찮습니다. 비타민 D 어떻습니까? 비타민 D가 17입니다. 그죠? 무지 낮습니다. 자, 이런 상태였는데 이분에게 포도당 대사에 필요한 즉 인슐린
신원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주는 크롬 투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포도당 대사에 또 도움을 주는 바나디움이라는 미네랄. 사실 바나디움은 인슐린과 거의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글루코스 헬스라는 그 뉴트릴라이트 영양소에 크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바나디움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비오틴, 비타민 B7이죠. 비오틴. 그리고 식이섬유,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MCT 오일, 그리고 바이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WX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게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 마그네슘, 코큐텐, 그리고 오메가3. 코큐텐은 100mg, 하루 200mg. 그러면 최소 2알 3번을 먹어야 됩니다. 3알 2번을 먹든지. 그리고 비오틴이 5mg, 비오틴 5mg은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10,000유니트, 열알입니다. 자, 비오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비오틴은 판토블렌드에 비오틴이 얼마 들었냐면요. 1mg 들어있습니다. 굉장하죠? 1회 분량에 1mg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4알 먹으면 2mg입니다. 비오틴이 굉장합니다. 6알 먹으면 3mg입니다. 자, 비오틴 5mg이니까 어느 정도 먹어야 될지 감이 오죠. 자, 그러면 B 플러스에는 비오틴이 얼마나 들었을까? 30 마이크로그램 들었습니다. 즉 말해서 1mg은 10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B 플러스에는 30 마이크로그램 들었습니다. B 플러스는 엄청 틀어넣어야 되겠죠. 근데 엄청 틀어넣다 보면 다른 B군들이 함께 들어오니까 좀 안 되겠죠. WX에는 얼마 들었을까? 비오틴이 30 마이크로그램 들었습니다. B 플러스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비오틴이 많이 필요로 한 상태인데 뭘 권하면 좋을까? 어떤 영양소를 먹으면 좋을까? 판토블렌더 꼭 드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10,000유니트. 자, 그렇게 해서 4개월 뒤에 혈압이 160에서 160에 수축기 혈압 162, 수축기 127로 떨어졌네요. 심박수 94에서 79로, BMI 34.7에서 32.7로, 공복 혈당 312에서 124로, 당화혈색소 9.9에서 6.4로 거의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처방약물 그 SU 계열의 당뇨약 아주 인슐린 쥐어 짜는 약이죠. 이거 중단했고요. 고혈압 약물 또 이제 스탑했습니다. 그리고 쓴 약은 이제 메트포르민이라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당뇨 약물을 쓰는데 그것도 예전 용량보다 많이 줄였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약은 당뇨를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주위에 약만 먹고 계신 분들, 당뇨 치료되는 분들 보셨나요? 유지되는 기간도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악화됩니다. 그리고는 약물 용량이 점점 증가합니다. 자, 영양소를 드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여기서 내가 중요한 것들은 뺐습니다. 오늘은 영양소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잠 잘 자야 됩니다. 앞서 7가지 뿌리 요인들 이야기했죠. 그거 잘 해야 됩니다.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잠도 숙면을 취하셔야 되고 스트레스도 줄이셔야 되고 진짜 양질의 음식도 잘 드셔야 되고 좀 공복 시간도 좀 늘리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춘 거는 어떤 영양소가 도움을 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영양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마그네슘 그리고 크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왜 이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는 그 앞서 그 어떤 책이었더라? 생각이 안 나네. 자, 노화의 종말이라는 이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AMPK와 SORT1 정말 중요한데 이 AMPK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단식입니다. 단식, 간헐적 단식. 그리고 SORT1을 활성화시켜서 노화로 인한 질병은 당연한 게 아니다. 노화는 당연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늙는 것이 아니라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장애, 질병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노화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서트1이라는 활성이 떨어져서 그런데 이 서트1 활성을 촉진해주는 영양소로는 어떤 게 있느냐. 당연히 칼로리 리스트릭션이 중요하지만 그 영양소로는 바로 폴리페놀이다. 그래서 항노화 영양소다. 그래서 WX는 항노화 영양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시 한 번 더 유튜브 업로드 할 테니까 다시 복습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있으시면